김낙수가 돈을 빌려서 10억 500만 원을 만들어서 월 1,000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 이제 수익률을 낸 것인데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일단 그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 이 부분이고요. 아마 올 12월에 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요. 채권이나 예금금리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한 3년짜리 딱 사놓으셔가지고 3년 동안 금리를 받으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커브드 콜 이런 거 보면은 뭐 16%, 17%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 은퇴 자금의 3분의 1을 1년에 16%의 배당을 준다는 자산에 갖다 넣는 것은요, S&P 500에 갖다 넣는 것보다 1.6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번 박살이 났다 하면은 진짜 자기의 은퇴 자금이 상당 부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금융시장 진짜 겁납니다. 수익률이 3%일 때는 대략 12억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10%, 33억 원이 됩니다.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낙수 부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소득 플랜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못 짰습니다. 결국 나중에 할 수 없이 주택 자산을 강제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팔고 옮겨갔다가 더 손해보는. 그 리스크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일찍 퇴직해서, 예를 들어 55세 정도에 퇴직을 했을 때 보면은 자녀들이 고3,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인데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자산 바닥 다 납니다. 그때 자기가 나올 때 퇴직금을 뭐 꽤 받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줄어들어 버려요. 저는 2021년 말에 받고 나왔더니 그 다음 해에 바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 제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 받는 형 진행을 하게 된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2024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가계자산의 81.2%가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급히 쓸 돈이 없고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낙수 부장처럼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당겨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은퇴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답을 김경록 고문님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 부장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드라마에서 김 부장이 받은 퇴직금이 3억 3천,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 위로금이 한 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살아온 시간만큼 살아갈 시간이 남은 김 부장한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고문님 생각에는 노후를 위해서 최소 얼마를 저축을 해놨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아까 처음에 인트로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택을 대부분 갖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제 조금 오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노후 자산 운용에서 다 빼버려요. 그런데 주택도 제가 예를 들자면 15억의 주택이 있다면 팔고 5억짜리를 가면 10억을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택연금을 들면은 또 현금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도 금융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것.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 전체 노후 설계에 꼭 포함시켜 놓는 것이고요. 이건 대부분이 그래서요. 꽤 이제 식자층의 분들도 주택은 그냥 여기 있는 것이고 나는 이거는 노후 자산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주택도 꼭 포함시키라는 것이고요. 주택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혹은 이 집을 월세를 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등등 하는 것들로 해서 주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꼭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택하고 다 포함해서의 돈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대략 이제 적정 생활비가 뭐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여윳돈도 있고 그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생활비 300만 원, 400만 원 잡겠습니다. 400만 원 잡으면은 이제 한 12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12억에다가 여유자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15억 정도, 주택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15억 정도면 되는 것이고요. 자녀를 아직 결혼 안 시켰다 그러면 거기서 한 2, 3억 더 해야 됩니다. 자녀를 결혼을 시킨 사람과 시키지 않은 사람은 몇 억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은퇴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녀한테 결혼할 때 뭔가 많이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노후자금 많이 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도 요즘에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서 충분히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자식들이 막는 뭐 이런 일들이 나온다고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지금 저는 고모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하거든요. 거주용 부동산도 내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김 부장님이 별명이 월천낙수라고 예, 나오고 예. 한 달에 1,000만 원을 꿈꾸면서 월천의 꿈을 안고 상가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고모님이 보시기에 그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소 생활비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지. 예. 적정생활 자산이 얼마 있어야 되냐에서 조금만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국민연금도 이제 포함을 돼야 됩니다. 예.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내가 월 100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한 3억 정도 되니까요. 자기가 받을 국민연금도 대략 같이 이제 포함해서 그렇게 자산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외로 또 조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 얼마 있으면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웠는데 국민연금연구원 서베이에서 나오는 것이 하여튼 제일 제가 보니 시계열도 있고 해서 제일 믿을 만한 것 같은데요. 전국 평균입니다. 이제 2인 부부 기준으로 하면은 297만 원이니까요. 대략 3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소 생활비는 제가 대충 다 이게 서베이한 건데도요. 묘하게도 최소 생활비는 적정 생활비의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 생활비는 진짜 한 210만 원 이 정도이거든요. 그게 이제 적정 생활비와 최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이라든지 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제 한 370만 원 이 정도 해서 조금 이제 소득이 조금 더 많아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통계를 내서 발표를 네, 하잖아요. 저도 그 자료를 가끔 보는데 한 예전부터 지금까지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계속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나? 생활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올라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아유 나는 그 돈으로 절대 생활 못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쓰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하거든요. 참고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동안 한 달에 얼마씩 써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방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내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연금연구원 서베이 이제 쭉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최근까지 해보면 3.8% 정도 나옵니다. 그 물가 상승률보다 높죠. 이제 4% 정도 계산한다면은 이게 24년 아니죠. 18년 지나면은 내 생활비가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3.8%로 감안하시면은 20년 지나면은 현재 적정 생활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20년 지나면은 800만 원이 적정 생활비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활비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3%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요. 결국 한 25년 지나면은 내 생활비가 지금보다 2배가 될 거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도 중요하지만은 다 이게 20년 뒤에도 이 생활비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생활비 지출은 조금 더 높습니다. 상승률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좀 이제 7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생활비가 이제 양극화가 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질병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생활비 차이가 확 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만 보다 보면은 내가 그 중간 정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내가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질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벤트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적게 드는데 질병에 들어간다 이벤트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실손이라든지 보험에 관한 것 혹은 나의 조금 여유자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고모님 말씀을 들었으면 월천을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믿을 건 부동산이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해가지고 은퇴한 직후에 이런 부동산 기반의 현금 흐름 전략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부동산은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건 뭐냐 하면요. 부동산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것, 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요. 차입을 해서 부동산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경매 처분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내 손에 남아 도는 게 없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김낙수 부장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돈을 5억 5천을 5억 5백인가요? 빌려서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게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하여튼 레버리지 들어가는 것 이거 첫 번째 이제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퀄리티 좋은 부동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오피스부터 쭉 이제 우리가 큰 도심 지역의 오피스 이게 이제 가장 우량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공실이 가끔 생기고 하는데 워낙 도심은 그래도 유지되니까요. 그것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상가는 저 밑에 하이라키에 그 클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이죠. 퀄리티가 좋지 않은 자산을 레버리지를 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뭐 극단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최악의 사태가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것. 예, 뭐 월세를 받기는커녕 내가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리스크가 한꺼번에 닥쳤을 때는 이게 나의 노후의 삶을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특히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서는 부동산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레버리지의 리스크, 나이 들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김 부장도 나름 그 영업짬이 굉장히 길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딱 은퇴를 하고 그 상가 상담을 할 때 원금 보장, 단기 고수익 확정 이런 달콤한 말에 현혹돼서 고위험 투자에 뛰어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런 것에 혹해서 금융사기도 당하고 하는 것 같은데 금융사기를 피하는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냥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특히 돈에 있어서 공짜는 절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막 그냥 준다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는 수밖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플래카드가 덜 붙어 있는데 이전에 보면은 14% 이렇게 보장한다 하는데 그 문구 자체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장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예. 국가가 보장한다? 이거 뭐 그건 눈 감고 해야죠. 근데 그 보장하는 사람이 주체가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사람의 심리적 취약성이라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을 건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이제 커브드 콜 이런 거 보면은 뭐 16%, 17%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보실 때는 항상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16이나 17%를 주는 것이면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똑같이 커브드 콜을 하더라도 7%를 주는 것과 15%를 주는 것은 리스크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만슬리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 뭐 데일리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 거기에 따라 막 달라지거든요. 그 리스크가 뭔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이 금융시장에서 평생 있어봤지만요. 특히 가격에 있어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면은 정상적인 가격 체계가 확 흩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찬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절대 제가 이제 그때 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저 홍콩에서 팔러 왔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그때 채권을 이제 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야, 저 친구들 팔 때 다 팔고 이제 우리한테까지 왔구나. 이게 완전 끝물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막 샀으면은 잘려서 지금의 제가 없을 텐데요. 그때 하여튼 했던 것이 절대 저렇게 좋은 것을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겠다. 지네 그 좋은 고객 얼마나 많겠어요. 생명부지의 고객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게 팔아먹을 때 다 팔아먹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고객들 만나고 독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대요. 여기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 줬는데 너는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집에 찾아오고 회사까지 찾아온다는 건 뭔가 남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융 공부는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공짜는 없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되니까. 예. 김 부장이 월천 낙수를 꿈꾸는데 퇴직금의 일부를 만약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겼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김낙수가 돈을 빌려서 10억 500만을 만들어서 월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 이제 수익률을 낸 것인데 돈 빌린 것까지 감안하면은 자기의 투자한 자본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일단 그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 이 부분이고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김낙수 부장 같은 경우는 그 월천이라는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 가지고 나머지 이제 리스크가 안 보였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적정하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낮춰야 되고요. 그 소득이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걸로 메워야 됩니다. 그걸 거기서 내가 리스크를 훨씬 많이 취해가지고 좀 더 올려보겠다는 것보다는요. 다른 걸로 이런 부분을 메우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재취업을 해서 뭐 한 300만 원이라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우면은 그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꽤 큰 돈이고 하니까요. 그렇게 채워서 하는 것이 좋고 금융소득에 있어서는 이제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면은 너무 리스크한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적정하게. 그래서 저는 예금, 채권, 그 다음에 뭐 이제 커브드 콜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펀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의 4% 정도면 저는 뭐 가격 상승분을 일단 차치하고 받을 수 있는 인컴 정도는 4% 정도 타겟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가처럼 이 레버리지를 동반한 부동산 대신에 은퇴직 후에 추천할 만한 현금 흐름 자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채권 예금은 요즘은 이제 너무 낮아서 그렇고요. 아마 올 12월에 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요. 전체 금융시장이 자금 부족해서 아마 채권이나 예금 금리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좀 하나 3년짜리 좀 사놓으셔가지고 조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은행 예금만 하더라도 특판이 벌써 3%대 들어가고 뭐 이러거든요.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잘 노리셨다가 그런 때 한 번씩 나왔을 때 한 3년짜리 딱 사놓으셔가지고 3년 동안 금리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틈틈이 하나씩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채권도 가져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리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거보다 이제 금리가 좀 높은 것들이 이제 인프라 펀드 이런 게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차입 비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차입 비율이 되게 높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자칫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요. 차입 비율이 낮은 게 보통 보면은 인프라 펀드는 차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차입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인프라 펀드는 뭐 한 5.5에서 6% 주네. 근데 리츠는 7% 주네.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낮은 차입 비율에서 그 정도 수익률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훨씬 더 위험을 감안하면 더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리츠를 하시더라도 한두 종목에 집중하시지 말고요.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를 한 대여섯 개를 같이 사셔가지고 그래서 풀링을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좀 낮은 것들, 그 다음에 우량한 오피스 지역 이런 것들로 좀 고르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한 6% 정도 받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주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금융이 심화된다는 뜻은 많은 상품들을 금융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금융시장에 가서라도 뭘 못 사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상가로도 가고 그렇게 가는데요. 요즘은 금융시장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원유도, 금도 다 금융시장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요. 금융시장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안 돼. 이거는 사기성이야. 뭐 이런 것들로 하니까요. 가급적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금융시장을 통해서 노후에 나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하는 것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 쪽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우량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오피스도 할 수 있고, 도로도 할 수 있고, 항만도 할 수 있고, 풍력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꾸준하게 좀 소득도 얻고 그런 좀 그 컨셉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모님은 분산하라고 하시는데 김 부장은 거꾸로 이제 단일 캐시플로우에 되게 집착하는 바람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우리나라 연금의 이 다층 소득 구조라고 이제 3층 연금 구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랑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달랐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뭐 아직 김낙수 부장이 받을 때가 안 돼서 이제 못 받고 있었고요. 이제 퇴직급여를 이제 퇴직연금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뭐 그다음에 퇴직연금하고 자기 개인연금 이 정도가 있을 텐데 뭐 그거는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높은 디멘션에서의 어떤 소득의 분산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게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받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좀 이따가 받을 동안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재취업 근로소득이에요. 국민연금 빨리 앞당겨 받고 말지 이러면 안 됩니다. 국감을 먼저 빼먹으시면 안 돼요. 한 65세 하여튼 국민연금을 주는 기간까지는 웬만하면은 다른 재취업 근로소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소득의 종류가 이제 근로소득,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통해서 자기가 금융자산을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많이 하시는 인출 전략이죠. 내가 쌓아놓은 금융자산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인출을 해서 할까 하는 것들. 그건 이제 전문가들에게 조금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이 내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이에요. 보통 보면은 한 74세 정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근로소득, 그다음에 국민연금, 사적연금, 주택연금 이 네 개의 소득을 다 활용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걸 시간에 걸쳐서 보면은 재취업 소득은 앞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나이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받는 소득,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요. 이런 소득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삼층연금이라고 해서 혹은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이 세 개 기둥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수하니까 지붕이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개 기둥도 이제 불안하다고 해서 기둥을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영모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도 그걸 끼워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주택연금도 주택을 자기가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그 소득으로 다층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좌 안에서 투자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더 상위 개념에서 여러 가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 은퇴하신 분들 만나보면 종목도 한 종목 알려달라. 내가 다른 거는 더 설명하지 마라. 뭐 이러는 것도 많고, 그 김낙수 부장도 그냥 이거 하나 사서 그냥 다 해결하고 싶은 욕심? 약간 귀차니즘? 약간 몰빵하고 싶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자든 그거 하나로 그냥 다 한 방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냥 하나만 알려줘, 한 종목만 골라줘, 이런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보통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저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역시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의 오류 중에 하나가요. 의사도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의사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대병원 의사가 하면 훨씬 똑똑합니다. 몰라도 그쪽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뭔가 기업을 하고 좋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훨씬 튼튼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신 분이 옆에 이제 같이 골프도 치고 했는데 우리 회사 좋다고 한 4배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 이제 투자도 왕창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군인 장성으로서 넣으셨는데 군인연금은 있죠. 그런데 이제 일시금 있는 걸 왕창 넣었다가 이제 툭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한 종목에 겁도 없이 저렇게 많이 넣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금융시장 진짜 겁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종목을 10배 벌었다고 하는 사람만 나와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5% 이내면은 95% 사람들은 그 종목 샀다가 다 지금 어려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요즘은 특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인증을 해야 되니까 막 들고 놓으면은 무슨 그거 보면 눈이 막 돌아가죠. 진짜. 이거 내가 진작 나도 이런 걸 했으면 특히 어제 만난 분도 자기 어머님이 하이닉스를 3만 원대 사셨는데요. 최근에 와서 보고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재산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한 종목을 잘 투자해서 장기 투자해서 얻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하이닉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AI 시대가 올 거라고는 5년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 된 거죠. 그 사람이 예측을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운이거든요. 하여튼 종목 하나에 이렇게 상가 하나에 레버리지를 해서 넣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자산에 있어서 조금 수익을 얻으려면은 조금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자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꼭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퀄리티 좋은 자산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퀄리티 좋은 자산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자산도 분산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좋지 않은 자산에 몰빵하는 것, 그 노후를 엄청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월배당 ETF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은퇴 생활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월배당 ETF 볼 때 어떤 점 유의해야 할까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컴 펀드 하시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인컴 펀드 안에 리츠도 넣고 배당주도 넣고 뭐 커브드 콜도 넣고 등등 해서 이제 맞춰 놓은 것이 4에서 5% 정도 이제 배당이 나오게 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 역시 이제 최근에 하여튼 막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16%씩 주는 월배당 커브드 콜에 자기 은퇴 자금의 3분의 1을 갖다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한 분이 막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해서 조금은 이제 찾아가지고 다른 걸로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금융교육 부분에 이거 참 나도 중요한 사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은퇴 자금의 3분의 1을 1년에 16%의 배당을 준다는 자산에 갖다 넣는 것은요. S&P 500에 갖다 놨는 것보다 1.6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번 박살이 났다 하면은 진짜 자기의 은퇴 자금이 거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은행권에서 이제 자본시장으로 오게 됐는데 오면서 하여튼 항상 초창기부터 배웠던 것이 수익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리스크를 같이 감안해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은 옳음을 생각하라. 이익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저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그걸 판별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인데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금융시장에도 적용이 돼요. 수익률이 보이면은 반드시 리스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꼭 그 부분을 꼭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고모님이 쓰신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월배당에 대한 칼럼을 읽었는데 분배금이나 배당금이 은행 이자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쓰셔가지고 그래 이건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자처럼 주는 거 아니야 16%씩 이렇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월배당 중에서도 최근에 놓은 거 보면은 이제 국채 30년물 미국 그걸로 가지고도 이제 카보드 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채권금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 1%를 준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많이 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월 1%를 받으면서 가격의 움직임을 쭉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월배당 ETF는 반드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여기 들어와 있는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위클리 옵션을 매도를 한다. 혹은 뭐 극단적으로 데일리 만기, 하루짜리 만기 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안 먹고 떨어질 때는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요. 이 하루짜리를 하면 매일 리세팅을 하면서 리스크가 계속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짜리나 일주일짜리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죠. 근데 그만한 리스크가 거의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보시지 말고 그런 걸 하시더라도 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기서 조금 터지더라도 다른 것에서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또 높은 배당을 또 얻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최근에 김 부장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김 부장이 젊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했다면 은퇴 이유가 달라졌을 거라는 뉴스도 많은데요. DB형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DB, DC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회사의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은 DB형이 당연히 유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오해를 특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독원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DB형의 운용 수익률 나오는데요. 그 2%, 뭐 2.5 하는데 그것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DB형의 급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약간 있겠지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DB로부터 받는 내 돈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는 이제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평균 임금 상승률은 우리가 1년에 이제 노사 협의상 결정되는 임금 상승률이 아닙니다. 이 임금 상승률에다가 직급이 올라가서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서 월급이 껑충 뛸 때 하는 임금 상승, 그다음에 내 호봉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임금, 이걸 다 이제 평균한 것이 생에 걸쳐서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5%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는 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운용 수익을 잘 내더라도 401K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5.5 이렇게 이제 길게 보면 수익률인데요.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도 내 임금 상승률이 되면은 그 이상이 된다면은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승진도 못하고 만년 과장 이러면 그럼 직급 상승률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한 3% 정도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DC형이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DB가 DC가 어느 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임금 피크제 들어가시는 이제 제가 은행 다닐 때 선배님들 보면 은행에서 알아서 DC로 변환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DC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회사의 급여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경우에는 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속의 김 부장은 아마도 퇴직연금을 그냥 DB로 운용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DB형으로 놔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이제 내가 임금 상승률이 우리 직장이 높지 않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승진이 통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분들은 이제 DB형이 이제 손해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DB와 DC의 큰 차이점 하나는 DB는 회사에 이제 계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립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립이 적게 돼 있더라도 기업이 줄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기업이 적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런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퇴직금 못 받는다. 네. 제일 우선적인 순위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자산이 없을 때는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DB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수급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퇴직하면은 나의 퇴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받아야지 하는데, 사회 적립을 해놓으면은 받는 게 확실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도 사회 적립을 의무화해 놓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페널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 비율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DB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는 그에 비해서 나의 가상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2분의 1씩 매년 내 계좌에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큰 대기업들은 DB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좀 DC형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그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DC형인데 모아서 이제 기금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DC형을 좀 집합해서 기금형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강의하러 가서 여러분들 DB 갖고 계세요? DC 갖고 계세요?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하면 DB입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DC형은 당연히 자기가 상품을 선택하고 계좌에 나오니까요. 그건 아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좀 이제 파악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 부장이 뭐 대리 사원 시절부터 퇴직연금을 DC로 전환을 해서
뭐 글로벌하게 주식, 채권 같은 뭐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2,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을 테니까 장기 복리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 오해하실까봐 제가 계산을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저기는 DC형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갖다 대고 DB형 이 수익률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좋네 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니까요. 그걸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계산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연 얼마씩 납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 300만 원을 납입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9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90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연 900만 원을 납입하는데 매년 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내가 5%씩 납입액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900만 원 납입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90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30년을 쭉 납입을 한다고 계산할 때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연금 적립하고 딱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대충 해보니까 수익률이 3%일 때는 3%일 때는 이게 대략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수익률이 5%일 때는 15억 원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8%일 때는 껑충 뜁니다. 24억 원이 되고 수익률이 10% S&P 500의 수익률이 됐을 때는 33억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이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DB형과 DC형은 이 수익률 차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DB형에 비해서 DC형이 3%포인트가 높다 하면은 이 3%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형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세액공제되는 금액 거기에다가 임금 상승률만큼 내가 적립액을 이제 쭉 늘려간다. 여러분들이 이게 연금할 때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300만 원 넣으면은 내 소득이 올라갔는데도 300만 원 넣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은 늘리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쭉 한다고 하셨을 때 내가 몇 %의 수익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 8%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면은 12억과 24억 해가지고요. 이 기간은 35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2억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10%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요. 3%하고 8% 차이 같으면은 35년 뒤에 900만 원씩 그리고 임금 상승률만큼 내가 조금씩 늘려서 넣었다고 했을 때 35년 뒤에 12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굉장히 금액이 커서 저 놀랐는데 저도 되게 막 독자분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강의도 잘 들었고 책도 잘 봤고 그래서 뭐 노후를 위해서 뭐 연금저축 IRP 하는 거 좋다. 근데 내가 지금 저축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퇴직연금에 돈이 이제 있지 않냐고. 네. 그거를 신경 써서 잘 굴리시라고. 지금 수익률 계산해 준 거 보니까 이것만 정말 잘 굴리셔도 은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에 9%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8.33% 들어가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17.33%를 저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액공제되는 금액을 넣으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한 25%를 저축을 하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원리금 분할 상환하시면은 한 50% 저축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 사서 연금 다 하시면은 내 소득의 40~50%는 하여튼 저축 강제저축 되고, 네, 노후 준비 되고, 집도 뭐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내가 저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저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5억짜리, 10억짜리 저축을 타겟으로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똑같이 저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예금 부동산 말고 이 주식이나 이런 좀 수익률이 많이 난 투자 상품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올해. 그럼 또 내년에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주식이 이제 금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금은 예를 들어 1980년에 비해서 20년 지나서 금은 가격이 7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가는 게 아니라요. 올라갔다 뚝 떨어져서 한동안 옆으로 가고 오르고 그럽니다. 이런 건 장기 투자하면 위험해요. 내가 어떤 국민에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 시간을 한 30년, 35년을 내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기간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국면에 들어갔냐 부분이 조금 많이 나게 돼요. 이제 좀 떨어지지만 또 다시 회복되게 되니까요. 이게 첫 번째고 주식이라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게 특히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물론 운 없으면 한 10년 동안 힘들 수는 있는데요. 여하튼 그게 이제 주식의 이제 프로세스의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은 적립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저축할 투자할 돈은 훨씬 많이 남아 있고 지금은 5에서 10%만 하는 것이니까요. 아주 마이너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저도 이제 DC형을 하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아픈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자기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장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저는 그래서 연금으로 적립하시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훨씬 줄어든다고 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거든요. 길게 보라고, 길게.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서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2030 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드려요.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2030 세대들은 어떻게 연금 계좌를 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30은 당연히 이제 주식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여하튼 젊을 때는 그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당연히 옳고요. 이제 저 퍼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자산 관리에 퍼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탁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을 해가지고 주식시장 참여도에 관한 퍼즐이고, 두 번째 퍼즐이 이제 어뉴이티 퍼즐입니다. 연금화 퍼즐인데요. 첫 번째 퍼즐은 뭐냐 하면은 2030 주식의 비중을 충분히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퍼즐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극명하게 낮게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이유는 있습니다. 주식하는 대신 주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미국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그런 거 감안치 않더라도 이 계좌 내에서는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요. 그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 그 다음에 어뉴이티 퍼즐은 지금 하시는 일인데 인출할 때 이제 연금화하지 않고 목돈 찾아가지고 내가 뭔가 김낙수 부장처럼 이제 상가를 산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개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젊을 때는 저는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저는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도 이야기하고 다닌 지가 한 8, 9년은 된 것 같은데요. S&P 500을 사면서 통화 해지하지 말고 달러로 사라 한 것이 꽤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모두 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주식을 한 80% 해놨는데 50대 가서도 80 해놓으면 안 되고요. 50대 가서는 한 50% 이 정도로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바꾼다는 것인데, 그래서 생애에 걸쳐서 연금의 자산 배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주식의 비중을 처음에는 높였다, 그 다음 차츰차츰 낮춰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개인들이 하기 귀찮으면 타겟 데이트 펀드가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놓아두세요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게 타겟 데이트 펀드가 지향하는 바는 동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2030 때는 풀로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걱정은 되기도 하실 텐데요. 적립이라는 그 자체가 리스크를 많이 줄여줍니다. 오래 기다리시라는 뜻이 아니라요. 지금 조금 적립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연금은 넣어놓고 까먹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4050처럼 은퇴가 좀 얼마 안 남은 세대들한테도 지금이라도 DC형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이 자산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너무
잘한다고 옆에 DC형이 한참 한 2, 3년 엄청난 수익률을 얻었다 나도 가야지 이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 따라갈 때가 거의 뭐 제 경험상 거의 건물의 한 30% 지점에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를 더 먹고 아주 기뻐하다가 이제 더 떨어질 때 신나게 떨어지는데요. 뭐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라서 부안해동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DB형으로 갖고 있는 수익률하고 DC형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10년, 15년 동안 내 임금이 올라가는 것 이걸 계산해 보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5% 그럼 저는 DB 하시라고 합니다. 5%로 해서 꾸준하게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DC 하는 사람들이 12%, 15% 냈다고 그러는데요. 또 한번 마이너스 5%뭐 이러고 나면은 2, 3년 지나면은 5% 꾸준하게 낸 사람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5%를 꾸준하게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거의 5%로 앞으로 나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오를 것 같다면은 DB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DC형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내가 정말 자산 운용에서는 내가 천재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되시면은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DC형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고민하고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은퇴를 앞둔 현실의 김 부장들이 1억 원 정도를 연금 계좌에 모아놨다라고 했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로 꾸리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1억 원으로 우리가 소득을 벌 수 있는 정도가 별로 안 많습니다. 안 많고요. 종신연금으로 한다면은 뭐 한 50만 원 정도, 자기의 원금까지 다 훼손당하는 것이 정액형으로 5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받는 정도이니까요. 그 정도 이제 기대 수익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1억 원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자격증 따는 데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 300을 만들 수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수습을 할 때는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처음 부임하고 2개월 정도 안에 제일 많이 그만둡니다. 야, 내가 이 월급 받고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되나 하면서요. 그래서 1년을 견디고 나면 이제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년 수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월급이 확 오르고 큰 단지로 옮겨가게 되면서 나아지는데요. 뭐 그렇게 나중에서 이제 월급이 많아지면 자기가 여기 1,000만 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아웃풋을 얻는 것이죠. 저는 그 1억 원을 어떤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가지고 그중에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다 교육비도 국가에서 떼주기 때문에요.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돈 받으면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자격증을 따시는 데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너무 어려운 걸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노후에 공부하다가 끝나버리고요. 뭐 그냥 그 불확실하고 삶이 불확실해져요. 내가 올해 안 되면은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요. 너무 쉬운 거를 또 타겟을 하면은 그 해봐야 딱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걸 잘 선택을 하셔가 내가 한 2년 정도 이내에 딸 수 있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 잘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거기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자산 포트폴리오 만들면은 뭐 그냥 뭐 인컴 펀드 아니면은 뭐 인프라 펀드 뭐 이런 정도 하여튼 섞어 가져야 됩니다. 배당주, 인프라, 리츠,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김 부장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 하나만 잘 운용해도 노후 준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 김 부장 사례는 사실은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레버리지해서 부동산 상가산 게 제일 치명적이고 그게 이제 그게 엄청난 리스크가 거기 들어있다는 걸 이제 좀 보셔야 되고요. 퇴직연금을 이제 잘 관리해서 큰 돈을 벌려면은 중간에 인출을 안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중도 인출을 하기 시작하면 돈이 복리 효과도 안 되고 이제 찾아지지도 않으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내가 이 안에 뭘 집어넣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는 이제 투자 자산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중을 쭉 줄여가는 그런 전공법을 쓰시는 것이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나는 퇴직연금이라고 연금을 찾았는데 연금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 목돈으로 이렇게 퇴직연금을 이제 직장을 나가면 주게 됩니다. IRP에 있든 말든 IRP 같은 경우는 55세가 넘어가면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돈으로 내 손에 쥐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세 번째 아까 두 개 말씀드렸고 큰 리스크가 있을 때입니다. 그게 김 부장의 사례에서 그걸 다 찾아봐 가지고 돈을 빌려서 상가를 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걸 이제 연금화해서 다른 걸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을 만드는 그 스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돈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은 이게 주변에서 목돈이 있으면은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요. 저 이전에 잘 아는 분 같은 경우에 그때 돈으로 7억 원인가를 은행에 종신연금을 맡겨놓아버리고 연금을 받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은행에 보험사에 줘버리면은 자기도 못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포기를 하고 달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목돈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 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돈으로 내가 퇴직급여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드라마 말미에서 김 부장이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비로소 자신이 씌워놓은 김 부장이라는 갑옷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인들의 재취업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 중장년층 재취업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 재취업률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김 부장이라는 갑옷을 이제 벗는다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김 부장 이야기의 가장 핵심인데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제 잘 안 보고 이제 상가 투자에서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보는데 하여튼 이제 본질은 나를 찾아가는 것, 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 그런 거일 것 같은데요. 그 여하튼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재취업률 보면은 특히 이제 60대 이렇게 접어든 분들의 재취업 이런 것 데이터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꾸준한 데이터가 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데이터 그 정도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노동연구원에 아마 노동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45세에서 74세 사이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1년 이내에 이제 재취업을 한 사람이 한 45%. 이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이내에 재취업을 한 사람이 이제 17%이고요. 5년 동안에도 이제 재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중이 한 32%가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재취업을 못한 사람들 5년 이상이면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니까요. 한 32%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노동 패널 데이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재밌는 것이 이제 첫 해 1년 이내에 재취업한 45%를 이제 쭉 나눠 봤습니다. 나눠 보면은 9%가 이제 그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한 사람은요 9% 100명 중에 9명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이제 24%입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이제 12%. 이러니까요. 사실은 비정규직 비중이 이제 많은 편이죠.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취업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산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OECD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취업률은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 60대 이상을 넘어가면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취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열악하고 비정규직인 직장 이런 쪽에서 재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지겠습니다. 아마 김 부장 이야기에도 뭐 여러 군데 정규직 직장을 찾아갔다가 취업을 못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네. 특히 1년 이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김낙수 부장이 은퇴 이후에 재취업하려고 뭐 여기저기 많이 문을 두드리는데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전 직장에 대비해서 그 낮아진 급여 수준을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 것 같거든요.
그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평균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국회예산처에서 그런 데이터를 하나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대충은 이제 재취업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이제 한 278만 원 이 정도이니까요.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보더라도 대략 250만 원 전후 정도. 아마 김낙수 부장 이야기에도 한 200만 원, 250만 원 사이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250만 원 전후가 보통이 아닐까. 계약직으로서의 보통 임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드라마 보면서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오늘 고모님 얘기 들으면서도 공감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실제 은퇴하시고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눈높이 못 맞춰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250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다 좀 생각하고 맘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이 이제 제 주변에는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얼마 정도를 받고 싶으냐 정도 하면은 한 3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낙차가 큰 현실이 좀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도 은퇴 연구소장에서 은퇴하시고 고문으로 물러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고모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김 부장처럼 되게 허탈하거나 뭐 좌절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고요. 이제 고문도 그만두게 되고 뭐 등 하면은 이제 완전히 나오게 되는데요. 비유를 하려자면은 뭐 하여튼 익숙함과의 결별이 일단 제일 큰 부분이고요. 사람은 자기 익숙한 환경에서 결별한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하여튼 그때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사이에 한 3kg가 빠졌나요? 예, 저는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린 줄 알고 저 체중계에 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다시 더 쪄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빠졌는데요. 저는 그 정도는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사실은 고문이고 회사에서 계속 유지되고 하는데 김 부장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예, 특히 상무가 거의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가 완전히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그 극 중에서 보는 그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그걸 또 이제 좀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보면은 정말 이게 12월 31일까지는 그냥 가다가 딱 1초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일종의 비유를 들자면은 그 밀림에서 보면은 이제 무리로부터 쫓겨난 수사자라든지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자기가 있던 집단에서 네.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자들은 이제 대부분 다치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은 장치가 있잖아요. 연금이라든지 이걸 잘 해놓느냐 이제 무리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때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느냐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인 게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계속 거기서 뭐 10년, 20년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면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 평소에 고모님 책이나 영상 보면 많이 강조하셨던 게 퇴직 이후에 나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1인 일기라는 책에서도 퇴직 후에 치킨집을 차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다시 기술을 배우는 게 큰 쓸모가 있을까요? 저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손으로 하는 뭐 이런 기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냥 자기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이과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퇴직할 때 보면은 뭐 두세 군데 오퍼를 받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있는 편이고요. 이제 문과 분들은 없죠. 그래서 문과 분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지금까지의 전문성을 이어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자격증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인 일기는 제가 그때 이 책을 쓰고 2014년인가 6년인가 아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인상에 남는 대구의 모 대학의 이제 도서관학과를 다니는 여학생인데 자기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아마 지금 짐작컨대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게 되니 좀 우스갯소리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잘생긴 배관공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담인데 실제로 젠슨 왕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요즘 전기 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연봉이 아주 높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AI 시대에도 또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인 1기를 타일을 놓는 기술이라든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1인 1 전문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AI가 많이 발전해서 그런 전문성을 배우는 것도 오히려 또 쉬워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니까 배우기도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평생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 근데 은퇴하고 또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 전해주시고 싶은 예, 말씀. 그런 질문 많이 받고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댓글에 사실은 이제 그런 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는 이제 주당 혹은 전체 연 노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1년의 노동 시간의 어떤 강도는 센데요. 전체 노동의 길이가 짧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납입 기간 이런 걸 보면 아는데요. 서구 유럽 사회는 대체로 한 37년, 38년을 납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그거보다 한 10년, 12년이 짧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좀 짧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결정할 때 보면은 40년을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야, 이거 좀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20한 3, 4년 이럴 수 있는데 40년을 하느냐.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충 그 정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체 노동의 강도는 세지만은 노동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길게 해야 그래야 노후 준비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써본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57세, 55세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나머지 35년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안정되게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5세, 57세 이렇게 놓으신다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65세까지는 얕은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을 벌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서구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25, 30% 대학 진학률이니까요. 이 친구들은 20살 정도에 들어가고, 예, 영국은 또 학제가 1년 짧아서 더 일찍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의 강도는 우리가 센 게 확실한데 노동의 전체 생애에 걸친 기간은 좀 짧기 때문에 이걸 짧게 해놓으면 정말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재취업을 통해서라도 기간을 65세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은퇴를 앞두고 당혹과 좌절에 빠진 분들한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경이 이제 주연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멀티버스 세계가 펼쳐지는 것인데요. 그 영화의 주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걸음을 내딛자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그게 멀티버스 세계인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관찰을 하면서 보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때 동안 왔던 부분에 문을 닫고 다른 곳에 문을 열든지 발을 내디디면 또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그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을 너무 비용을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매몰 비용이라 그러는데요. 매몰 비용은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적응하는 비용은 이 부분은 사실은 별로 크지 않은데요.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매몰 비용은 간단하게 그는 매몰 비용으로 취급해 버리고 그것은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는 김낙수 부장이 이거 떼내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도 빨리 떼낸 편인데요. 과거의 매몰 비용, 과거의 자기는 빨리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안 큽니다. 하기 전에는 꽤 이게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아마 발을 한 발 내디디면은 또 멀티버스 세계가 새롭게 쫙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런 세계가 제가 펼쳐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는요, 제가 이러고 다닐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발을 내딛고 또 사회가 그렇게 좀 변하자 완전히 새로운 유니버스가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발을 내딛으면 또 하나의 세상이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 믿으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인상적인 말씀이셨는데 저도 이제 그 투자자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과거에 산 종목인데 손실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산 배분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걸 하고 싶은데 과거에 난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라서 내일부터는 하고 싶은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매몰 비용,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심리에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그 영화를 저도 보긴 했거든요. 근데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 영화도 그렇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나온 그 영화도 비슷하네요. 그건 네네. 메타버스 세계인데요. 쫙 펼쳐지잖아요. 예, 진짜 펼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멀티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우주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을 내딛으면 그 세계가 쫙 또 다시 보이고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김 부장은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인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왜? 은퇴 직후 1에서 5년이 인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 김 부장은 세울 틈이 없었습니다. 이 사무대리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동안 돈을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가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자산을 이제 축적할 때하고 자산을 인출할 때는 이제 큰 여러분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생애자산 관리할 때 일반 기관들이 자산 관리하는 거의 차이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은퇴 전에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자산 축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부분이 그러시죠. 거의 대부분 질문이 이렇게 하세요. 몇 억을 모아야 될까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은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느냐? 얼마가 필요할까요? 물어봅니다. 디멘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전에는 내가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게 목표인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From asset to income이란 말을 합니다. 이제는 asset으로부터 이제 인컴을 만들어내는 디멘션을 그렇게 달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자산에서 소득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두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김낙수 부장 같은 경우에 하여튼 퇴직금이 그래 많지 않은 탓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소득 플랜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못 짰습니다. 자기의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주택자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결국 나중에 할 수 없이 주택자산을 강제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팔고 옮겨갔다가 더 손해보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일찌감치 생각을 했더라면은 거기를 월세를 주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에 자기가 전세로 들어가고 했으면은 이 집값 오르는 것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생각지 못하다 보니까 상가 차익금을 갚으려고 이거는 팔고 갔다가 여기는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의 주택자산 그다음에 근로소득도 꼭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것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좀 소득의 흐름을 짜셔야 됩니다. 아마 김낙수 부장은 50 초중반에 당황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데요. 당황할수록 그 부분은 차분해져야 됩니다. 금융시장 얼마나 엎치락뒤치락합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난리였어요. 그때 차이나 펀드 뭐 이런 것도 브릭스 펀드 뭐 올랐다가 그다음 폭락을 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는데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생기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물은 깔아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김낙수 부장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사태를 겪게 되었을 때는 조금 쉬면서 자기의 플랜을 다 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데요. 김낙수 부장은 액션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모님께서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출 전략도 전기 후기로 나누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와 후기에 따른 전략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기 후기로 나눈 것은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지금도 가끔씩 이제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략 80 넘어까지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 75세에서 80 사이 정도를 이제 전기로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훨씬 높게 되고 내가 판단할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게 이제 은퇴 후의 자산 관리의 전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후기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평균 수명 가까이 오면서 내가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 것인지 어떨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의 정신도 약간씩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내가 어디에 투자해놨더라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령 전기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의 평균 수명 정도는 살 확률이 높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자금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용을 할 수 있고요. 그게 고령 전기의 움직임이고 고령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돈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자동으로 나오죠. 주택연금도 해도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또 나머지 돈들도 좀 자동으로 예를 들어 보험사의 정액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배당주에서 나오는 캐시 이건 여러분들이 자산을 팔거나 사지 않더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자산을 팔아서 캐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캐시가 들어오는 구조인 것이죠. 고령 후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령 후기는 가급적 종신형을 많이 갖다 놔야 됩니다. 한 85세까지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데 110세까지 살았다.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좀 커버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명 리스크이거든요. 그래서 고령 전기와 고령 후기가 완전히 자산 관리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잘 신경을 쓰셔서 자산을 좀 배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뭔가가 해결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액션을 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뭐 계좌를 어디에 뒀는지 까먹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80세 전후 이 정도부터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퇴직자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김 부장 같은 경우 혹은 지금 이제 은퇴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순서로 연금을 수령 인출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까? 시간 순서로 한다면요. 일단은 재취업 근로소득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구 사회의 정년 연령 정도 그 정도는 좀 재취업 근로소득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국민연금 이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종신형이기 때문에 조금 미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루면은 내가 혹시 오래 살았을 때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하면은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냐 손해지 않느냐 하는데요. 연금은 연금보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보험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태가 닥쳤을 때 그 사태에 내가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험입니다. 위험한 사태, 내가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내가 위험하지 않게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저는 종신형은 좀 늦춰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의 종신형도 개시일이 보통 60세 이런데요. 60세 개시하지 말고 좀 늦추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충당을 해서 소득을 만든 다음에 종신형 받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자동으로 나오는 소득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저는 개시 연령을 좀 늦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아주 늦춘 것을 우리가 장수연금이라고 그럽니다. 개시 연령을 한 85세 이 정도로 늦추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금 종신형은 개시를 늦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플랜을 다 짜놨는데 뭔가 자녀 결혼시키는데 오해로 많이 들었고 이럴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고요. 자녀 결혼상 이게 부득이 지금 대주는 것이 유리하겠다. 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좋은 배우자가 옵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럴 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일종의 스왑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자산을 줄게. 나중에 캐시플로우로 나한테 돌려달라는 것이죠. 냉정하게 보이긴 하지만요. 정 어쩔 수 없을 때는 내가 자산을 주고 나중에 내 노후가 위험한 것보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산은 있는데 미래 소득이 없고 자식은 자산은 없는데 미래소득이 있습니다. 이 둘을 수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안 받아도 되지만은 나중에 내가 80세, 85세 넘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말은 내가 소득이 부족해진다고 할 때는 그 계약서를 하나 딱 써놓으셔가지고 금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것도 소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김 부장처럼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그냥 쓰기가 쉬운데요. 일시금 대신에 연금화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대출금 갚는 것도 필요하는데 이제 연금화라는 것이 종신연금도 있고 정기형 연금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종신연금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서구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연금화는 종신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최소 생활비는 국민연금도 종신연금이니까 종신연금화 해놓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족하면은 주택연금을 하셔도 되고 우리나라는 주택연금만 가져오게 되면은 꽤 파워풀해집니다. 자기의 소득이 훨씬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 생활비,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적정 생활비 해당되는 돈은 종신연금화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들은 그냥 분할해서 연금화 해놓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캐시플로가 나오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목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은 자기가 운용을 잘못할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사기당할 리스크도 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뉴이티 퍼즐이라는 것이 목돈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연금화를 해놓는 것이 훨씬 노후에는 안정적인데요. 네덜란드인가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일종의 이 퍼즐 두 개를 다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금형을 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투자 자산으로 해서 이제 다이내믹하게 자산 배분을 쫙 해서 하고 그다음에 퇴직을 해서는 보험사하고 딱 계약을 맺어가지고 종신연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두 가지 퍼즐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다 연금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금화라는 것 그게 꼭 좀 필요합니다. 그 김 부장이 연금 외의 자산, 뭐 글로벌 배당 ETF나 채권 ETF, TDF 같은 걸로 월소득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했다면 현재와 다른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김 부장의 현금 흐름은 첫 달에도 없이 그냥 제로가 된 그런 현금 흐름이니까 극단적인 현금 흐름이니까요. 원래 하기로 했던 건 한 자기의 투자 자금보다 훨씬 높죠. 빌려서 해서 12%, 총자산에 대해서 12%니까 자기의 순자산,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그게 뭐 20몇 %, 30% 아마 좋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만한 리스크가 이제 게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 부장도 혹해서 들어간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적정한 부분은 차입을 하지 않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캐시플로우는 뭐 4에서 6% 사이 정도 그 정도 타겟을 해서 그 범주 내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타겟을 높이면은 당연히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는데 그건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고요. 4에서 6% 정도를 타겟을 하면은 그 정도의 리스크 정도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퇴직 직후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은퇴 리스크 존, 뭐 위험 구간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피하려면 연금 인출과 자산 인출을 어떤 원칙으로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예, 계산을 해보든지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보건데 그 리스크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일찍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55세 정도에 퇴직을 했을 때 보면은 자녀들이 고3 뭐 이렇습니다. 고등학생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인데요. 그때 퇴직을 하고 나서 근로소득이 없으면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자산 바닥 다 납니다. 그때 자기가 나올 때 퇴직금을 뭐 꽤 받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줄어들어 버려요. 물론 이제 자기가 받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5배가 올랐다. 이러면 이 사람은 해피하여서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2021년 말에 받고 나왔더니 그 다음 해에 바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그때 이 자산을 안 팔아도 됐으니까요. 그 뒤에 이제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른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55세 정도에 퇴직을 했다 하면은 한 10년 동안에 근로소득을 좀 만들어내서 충당을 하면은 나머지 부분이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자산 운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후달립니다. 저도 그 은퇴 설계를 이제 컨설팅 하면서 제가 만든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설계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조기 퇴직이 목적이에요. 이 회사를 빨리 관두고 싶어서 근데 계산을 해드리다 보면 금액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아놓은 돈도 적고 노후에 쓰고 싶은 돈은 많고 퇴직은 빨리 하고 싶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퇴직하는 기간을 55세가 아니라
뭐 56, 57, 58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만 잡아놔도 노후 자금이 다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건에 쓰고 더 벌고 더 저축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불과 2, 3년 정도의 추가 근로로 나머지 노후 자금이 다 충당이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면서 상담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되게 놀라운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55세는 안 되지만 뭐 한 58세, 60세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신 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이제 재취업 근로소득을 되게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걸 조금만 더 연장을 하면 생각보다 노후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대표님도 이제 솔루션을 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 계산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55세가 자산이 좀 쌓였을 때잖아요. 이걸 안 찾고 복리 효과로 5년을 두 걸리면은 자산이 훨씬 많이 불어나는데 이때 써버리면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으로 계산해 보면은 결국 노후 파산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좀 더 근로소득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솔루션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셨고요. 그 인컴에 부과되는 또 세금들이 좀 있으니까 이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IRP에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하고 세액공제 IRP도 하실 거고 ISA도 하실 거고 하는데 인컴에 우리가 지급되는 15.4% 배당 소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득을 안 받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그 소득은 이제 계좌에 들어가서 또 운용이 되고 할 텐데요. 이게 연금 계좌는 그 원천 징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100만 원이 이 배당으로 들어오면은 보통이라면은 15만 4천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출할 때 저율로 과세됩니다. 됩니다. 왜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느냐? 노후 준비하라고요. 그럼 국가가 왜 노후 준비를 독려를 하느냐? 그래야 나중에 국가가 재정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리 재정을 주는 거예요. 마중물로 해서 나중에 국가의 재정이 나중에 더 안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국가의 이제 장기적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연금 계좌에 집어넣으시는 게 연금 계좌만큼 세제가 파워풀한 게 없으니까요. 꼭 그 안에 넣어서 운용하시고요. IRP가 나의 평생 월급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운용도 하고 돈도 찾아 쓰고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세제 혜택은 다 보시게 되니까요. 뭐 건강보험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제 책을 쓰면서 절세 삼총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말씀하신 IRP, 연금저축, 거기에 ISA까지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셔야 되고 이게 혜택이 너무 좋은 계좌라서 한 번에 못 넣어요 돈을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이걸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은퇴하는 시점에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리미리 매년 이제 해당하는 한도만큼 넣으셔가지고 절세 때 꼭 챙기셔야 되고 특히 뭐 인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까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 절세 계좌들에서 굴리게 되면 과세 이연,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서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꼭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이것으로 연금 받는 형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경록 고모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